자리 차지하지 말고 비켜!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명문대 도서관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학생이 한국 학생을 향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대학 이사회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학교의 퀸카였던 그녀의 주변엔 아무도 없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학생과 재벌가 딸 사이에 일어난 충격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캄캄한 거리에서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청년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배달 완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22세의 한국 유학생은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나서도 새벽까지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파산한 후 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오늘도 37달러. 준호는 하루벌이를 계산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낼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불평할 시간도 없이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1시간만 눈을 붙이고 나면 다시 도서관으로 가야 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의 도서관은 오전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첫 번째로 도서관에 들어가는 학생이었고 3층 창가 구석자리는 이미 그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낡은 백팩에서 꺼낸 것은 김밥 한 줄과 물병, 그리고 이미 몇 년은 된 듯한 노트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나타나기 전까지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준호는 오늘 들어야 할 수업 목록을 정리하며 교재를 폈습니다. 모든 책은 중고로 산 것이었고 여기저기 형광펜으로 칠해진 흔적들이 이전 주인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지 책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8시가 되자 도서관에는 하나둘씩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명품 가방에 최신 맥북을 들고 있었고 손에는 $5짜리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는 자판기에서 뽑은 $1짜리 캔 커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가끔은 그들이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 이 자리 누가 쓰고 있는 건가? 갑작스럽게 들린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에 명품 옷으로 치장한 여학생이 그의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에밀리 워싱턴, 학생의 부회장이자 워싱턴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에밀리가 친절한 미소와 함께 물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와이파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에밀리도 특별히 답변을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준호라는 존재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아시안 학생이네. 교환 학생인가?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도적으로 준호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어요. 요즘 교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선을 긋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서는 계속해서
에밀리와 그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저런 학생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어. 우리는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아. 이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선을 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에밀리와 친구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준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유학을 오면서 크고 작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미리 준비해온 김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20달러짜리 샐러드나 15달러짜리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그는 집에서 싸온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했어요. 돈을 아끼는 것도 있었지만 김밥이 훨씬 든든하고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학생 항상 여기 있네. 에밀리가 점심을 먹고 돌아오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할 일은 없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거슬림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범자가 나타난 것을 불편해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학 교재의 복잡한 수식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고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읽는데 능숙했거든요. 오후 3시 에밀리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팔로워 50만 명을 자랑하는 그녀의 계정에는 매일 화려한 일상이 업로드됩니다. 오늘도 명품 커피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찍으려 했는데 배경에 준호의 모습이 들어갔어요. 이상하네. 저 친구 맨날 여기 있잖아. 그녀는 준호를 화면에서 제외하고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한 준호는 저녁 6시가 되자 짐을 쌌습니다. 이제 피자, 배달 알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무거운 백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의 모습을 에밀리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야간 수업이라도 있나?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준호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내일 봐요. 준호는 도서관을 나가면서 사서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톰 사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고했어. 내일도 일찍 와? 네, 5시에 올 예정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준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에밀리는 준호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의 공간에 누군가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내일은 일찍 와서 저 자리에 앉아야겠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입꼬리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11시 준호는 피자 배달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밀가루 가루가 끼어 있었어요. 샤워를 하며 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19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오후 시간이었어요.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준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공부도 잘 되고 있고요. 준호는 자신의 피로를 숨기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나자 준호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하려면 아직 많은 돈이 필요했고 자신의 다음 학기 학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고급 기숙사 스위트룸에서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없이 혼자 쓰는 방에는 최고급 가구들로 가득했고 미니바에는 온갖 음료와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 도서관에서 본 그 아시아네. 뭔가 거슬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값비싼 스킨케어 제품들을 바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에밀리에게 도서관은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였고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확인받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준호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룰로 살아가는 사람 같았어요. 일찍 일어나는 건 정말 싫은데. 에밀리는 알람을 새벽 4시 30분으로 맞췄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시간이었죠.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준호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평소와 같이 4시 30분에 도서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벤츠 SUV에서 내리는 에밀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그녀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에밀리는 마치 우연인 듯 밝게 인사했지만 준호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도서관 문이 열리자 에밀리는 재빠르게 준호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 바로 옆 테이블이었어요. 여기 자리 좋네요. 창가라서 밝고 공기도 좋고. 그녀는 루이비통 가방에서 최신형 맥북 프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계속해서 준호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경제학 원론 교재를 펼치고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가며 이론을 정리했어요. 그의 노트 필기는 놀랄 만큼 정교했고 여러 색깔의 펜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교수가 쓸 법한 수준의 완성도였죠. 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에밀리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의 노트를 힐끔 보면서 말이에요. 혹시 경제학 전공이세요? 준호는 잠시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에밀리는 뭔가 더 파고들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교환학생이신가 보네요. 영어도 정말 잘하시고. 에밀리의 질문에는 미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고 단정 짓는 것부터가 편견이었죠. 마치 아시아계 학생이면 당연히 교환학생일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말이에요. 그냥 학생입니다. 준호의 대답은 명확하면서도 더 이상의 질문을 차단하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 몇 학년이세요? 저는 3학년인데 경제학과에서 못 본 것 같아서요. 이때 준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에밀리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카테고라이징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인지, 몇 학년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려는 것이었죠. 3학년입니다. 준호의 대답에 에밀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분명 경제학과 3학년 학생들은 거의 다 아는데 준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이 학생의 부회장이라 학과 내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수업이 겹치지 않았나 봅니다. 준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듯이 다시 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에밀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접근을 수없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눈에 띄는 학생을 모른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편입생인가요? 그녀의 집요한 질문에 준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준호의 음성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아계 학생이면 당연히 교환학생이거나 편입생일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수없이 경험해봤거든요. 마치 정정당당하게 입학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 시선들 말이에요. 에밀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과 학생인데 처음 봐서 반가워서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자신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불쾌감과 함께 뭔가 준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서관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을, 준호는 또 다른 차별적 시선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에밀리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열었습니다. 50만 명의 팔로워들이 기다리고 있는 완벽한 무대였어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하면서 그녀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준호가 새벽 4시에 피자,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죠. 사진 속 준호는 헬멧을 벗은 채 피곤한 표정으로 배달 앱을 확인하고 있었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도 있네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교환학생분이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새벽 배달까지 하시네요. 현실이 참 다르구나 싶어요. 에밀리의 글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준호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팔로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어요. 아, 이 사람 맨날 도서관에서 봤는데. 진짜 거지였구나. 교환학생들 진짜 불쌍해 보여. 우리나라에서 저러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 에밀리가 친절하게 관심 가져주는 것도 대단하다. 댓글들은 동정과 조롱이 기묘하게 섞인 형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준호를 구경거리로 소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같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유명인이네. 갑작스럽게 들린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워싱턴 개인 방송에 나온 그 사람 맞죠? 와, 실물로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준호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온라인 방송에 올라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에요. 혹시 사인해 주실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거 존경해요. 한 여학생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이 신기해하는 시선들이었어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공부 중이라서요. 하지만 학생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가 방해가 되나요? 미안해요, 거지. 아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한 남학생이 일부러 실수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더 가까이 당겨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준호를 구경하러 왔어요. 누군가는 거지야하며 동전을 던지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 음식 냄새 난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에밀리의 개인 방송 게시물이 퍼지면서 준호는 하루아침에 캠퍼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룸메이트 라이언은 처음에는 준호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 괜찮아? 요즘 캠퍼스에서 좀 시끄러운 것 같던데.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라이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너 그거지. 아시안이랑 룸메이트라며? 라고 놀리자 라이언은 점점 준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안, 준호. 나도 여기서 살아야 해. 어느 날 라이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갈 때 준호를 초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숙사에서도 대화를 피했어요. 심지어 다른 방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말까지 흘렸습니다. 준호에게는 유일한 친구였던 라이언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사라 킴은 겉으로는 준호를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정말 힘들겠어요. 에밀리가 너무 심했네요. 하지만 뒤에서는 에밀리에게 준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걔 진짜 매일 새벽에 배달 알바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래요. 사라는 같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준호가 자신에게 털어놓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모두 에밀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더욱 치밀하게 준호를 괴롭혔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준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가장 예민해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교수들조차 이런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경제학과 제임스 교수는 수업 시간에 시끄러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기보다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수업 분위기를 해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준호의 잘못인 것처럼 치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에밀리의 아버지가 대학의 큰 후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굳이 그쪽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학식당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의 학식 카드에는 고작 $3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끼 식사비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에밀리는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50짜리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또다시 개인 방송에 올리며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역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최고예요. 축복받은 하루네요. 에밀리의 게시물 아래에는 수많은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그 댓글들 사이사이에는 준호를 조롱하는 내용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도서관에서도 편히 앉을 자리가 없었고 강의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조차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곳이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숨을 곳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준호는 도서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도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에게 보낼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했고 자신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눈물을 닦고 나서 그는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미소가 나왔을까요? 다음 날 준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에밀리가 또다시 도발적인 말을 했을 때 준호는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고마워요, 에밀리.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준호는 항상 움츠러들거나 피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감사하다고 말하다니요. 뭐가 고마워? 그녀가 반문했지만 준호는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준호의 말에 에밀리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갑자기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준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실 준호는 지난 며칠 동안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와 그 친구들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고 그들이 남긴 디지털 흔적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IT 전공을 복수로 하고 있던 준호에게는 이런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게임의 룰을 바꿀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에밀리는 평상시와 같이 자신의 개인 방송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계정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고 그 변화는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현재의 완벽한 미모와는 전혀 다른 평범함을 넘어서 촌스럽기까지 한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에밀리는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새로 고침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명품 가방들의 구매 내역이 모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샤넬이라고 자랑했던 가방은 중국산 짝퉁이었고 에르메스 스카프는 온라인에서 $30에 산 모조품이었어요. 팔로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에밀리 성형 전 모습 실화냐? 명품도 다 가짜였네.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댓글들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고 배신감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그동안 그녀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캠퍼스는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습니다. 야, 에밀리 봤어?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명품도 다 가짜였대. 진짜 충격이야. 복도 곳곳에서
에밀리에 대한 뒷담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너야? 내가 한 거야?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요. 준호의 표정은 순진해 보였지만 에밀리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준호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때 마이크 챈들러가 나타났습니다. 에밀리의 남자친구이자 연방 판사의 아들인 그는 준호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어요. 너 우리 여친에게 뭔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준호는 차분했습니다. 연방 판사님이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마이크가 목소리를 높이자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무시요? 전혀요. 다만 제가 IT 전공을 복수로 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나 봐요. 이 말에 에밀리와 마이크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IT 전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어요. 해킹, 개인정보 접근, 디지털 증거. 설마, 정말 내가? 에밀리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증거가 있어? 마이크가 협박하듯 물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오히려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준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증거가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증거가 참 많잖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온라인 쇼핑 기록, 병원 예약 시스템. 에밀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신용카드 빚이 15만 달러나 된다는 것도, 성형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는 것도, 모든 것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때 도서관 사서 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학생들? 도서관은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니까 다른 곳에서 대화하는 게 어때? 마이크는 사서의 개입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섰지만 가면서 준호에게 위협적인 말을 던졌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곧 알게 될 거야. 톰 사서는 그들이 떠난 후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아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30년간 여기 있었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톰의 말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에밀리는 급하게 제임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를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박준호라는 학생이 학업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 같고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임스 교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워싱턴 가문이 대학의 주요 후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아버지 회사가 매년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고 자신의 연구비도 그중 일부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갑자기 제임스 교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준호 학생, 내일 오전 10시에 내 연구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준호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 부정행위 의혹이라. 준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고 준호에게는 아직 에밀리가 상상도 못할 카드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준호는 제임스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섰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악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교수의 책상에는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고 에밀리와 마이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구도였어요. 앉으세요, 박준호 학생. 제임스 교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학업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제 대행, 시험 중 부정행위,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 무단 해킹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퇴학 처분감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겠어요? 준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당신이 내 개인 방송을 해킹한 증거들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킹의 기술적 흔적이나 로그 파일은 어디 있나요? 마이크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워싱턴 가문이 이 학교에 얼마나 기부하는지 알아? 작년에만 200만 달러를 기부했어. 교수님들 연구비의 상당 부분도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나오는 거야. 제임스 교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부인하지 않았어요. 박준호 학생, 자퇴서를 쓰시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권력이 중요한 거지. 그때 갑자기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히스패닉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셸 로드리게스입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나도 당했었거든.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미셸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에밀리가 지난 3년간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괴롭혀왔는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화면에는 성적 조작 시도, 조작된 증언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준호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모든 과제와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기록입니다. 매일의 공부 스케줄, 읽은 책들, 작성한 노트까지 모든 것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준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씨가 제출한 증언서들이 모두 같은 컴퓨터에서 같은 시간대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밀리와 마이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증거가 있어?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그들이 준호를 협박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할 것 같았던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 그때 준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받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가 앞당겨졌어요. 다음 주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에밀리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간단하잖아. 조용히 자퇴하면 우리가 수술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생명과 학업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 차가운 계산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호, 생각해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너의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거야. 맞아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나면 다음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는 에밀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가 마지막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문의 힘을 무시하지 마. 너 같은 놈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뒀어요. 제임스 교수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더 상위 기관에서 판단해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에밀리와 마이크가 황급히 나간 후 미셸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오후 준호는 대학 본부로부터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학생 징계위원회에서 정식 청문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진짜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하버드 대학교 학생 징계위원회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학 본부 3층 회의실에는 5명의 교수진과 학생 대표가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관심을 가진 학생들로 붐볐어요. 에밀리는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들과 함께 당당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홀로 피고석에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고 상당 부분이 에밀리 측 자료들이었어요. 위원장의 사건 개요 설명은 명백히 에밀리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해킹 의혹부터 학업 부정행위까지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 같았어요. 에밀리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준호가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히고 개인정보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어요. 워싱턴 가문의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능숙하게 준비된 자료들을 제시했고 방청석의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준호가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다고 여겨졌던 준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완벽하고 유창한 영어였어요. 발음부터 억양까지 마치 모국어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논리적 사고와 법리적 지식은 변호사들도 감탄할 수준이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면서 에밀리 측 주장의 모순을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특히 그가 제시한 디지털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증언서 조작 흔적, 타임스탬프 분석, IP 추적 결과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준호가 새로운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워싱턴 그룹과 여러 대학 간의 비밀 계약서였어요. 부유한 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별 입학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돈으로 입학을 보장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명당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고 교수들은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에밀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변호사들조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교환학생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삼성 글로벌 장학생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전액 장학금이었고 그는 화이트의 테커 그룹에 소속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준호가 하버드에 온 것은 한국 정부와 삼성그룹에서 의뢰받은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어요. 미국 명문 대학들의 입시 부정과 차별 구조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진짜 임무였습니다.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 심지어 에밀리와의 갈등까지도 이 조사의 일부였던 것이었어요. 준호는 노트북을 열고 방대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하버드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시 부정 사례들,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차별 증거들, 그리고 기부금과 입학 사이의 은밀한 거래들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들은 이미 한국 정부와 미국 연방교육부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에밀리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돈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하버드 입학도, 우수한 성적도, 학생의 부회장 자리까지 모든 것이 뒷거래의 산물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명단이 화면에 나타났고 방청석에 몇몇 학생들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위원회 위원장은 완전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생 갈등이 아니라 대학 전체의 명예가 걸린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미 한국 정부와 미국 당국에 보고된 사안이라면 대학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긴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총장과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어요. 회의 후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고 교수들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는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고 마이크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미셸이 다가왔고 톰 사서도 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직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가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하버드 대학교 전체가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워싱턴 그룹의 회장인 찰스 워싱턴이 직접 나섰거든요. 그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가 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찰스는 하버드 대학 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워싱턴 그룹이 지난 10년간 기부한 3천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대학의 핵심 시설과 프로그램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경제학과 신관, 도서관 디지털화 프로젝트, 수십 명의 교수 연구비까지 모든 것이 워싱턴과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대학 이사회는 결국 찰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회 멤버 상당수가 워싱턴 그룹과 연결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준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자신들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곧바로 준호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국가보안 관련 혐의였습니다. 한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지만 준호의 신분상 약점을 파고든 치밀한 공격이었습니다. 준호의 학생 비자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삼성 지원을 받아 비밀 조사를 수행했다면 학생 비자 규정 위반이라는 논리였어요. 비자 위반이 인정되면 준호는 즉시 출국해야 하고 모든 폭로 자료도 증거 능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가 점점 전국적 이슈로 번져나갔어요. 아시아계 언론들이 적극 보도하면서 한국 언론까지 관심을 가졌고 CNN과
워싱턴 포스트도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워싱턴 그룹 연구비를 받아왔고 내년 대형 프로젝트도 약속받았지만 준호가 제시한 증거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양심과 현실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료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하지만 동료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라이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정체를 안 후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진정한 친구를 얼마나 쉽게 배신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셸에게 연락해서 간청했어요.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을까? 정말 잘못했어. 사라 킴도 마찬가지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였어요. 미셸은 준호와 함께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법대 학생들을 섭외했고 무료 변호를 자청하는 변호사들의 연락도 받고 있었어요. 시민 권익 단체들이 적극 나서면서 이 사건은 점점 사회정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워싱턴과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준호의 해킹 활동을 컴퓨터 사기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에밀리의 개인 방송 계정뿐만 아니라 대학 시스템 무단 침입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연방법 위반으로 유죄 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워싱턴과의 공격이 거셀수록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스턴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언론들과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미국 고등교육계의 구조적 차별을 조사해 왔습니다.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완벽한 영어로 복잡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겪어온 부당한 차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워싱턴가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가문들의 입시 부정 사례들도 공개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을 때 준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는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증거는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워싱턴가는 마침내 정면 대응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워싱턴은 급하게 변호사들과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소집했어요. 이제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준비해온 것은 워싱턴가의 몰락이 아니라 미국 전체 고등교육계의 구조적 개혁이었어요.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게임의 마지막 막이 오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준호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하버드 도서관 30년 경력의 톰 사서가 갑자기 언론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수집해온 충격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톰은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는 일반 학생들이 모르는 비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입학과 성적 관리 시스템이
제임스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폭로였습니다. 톰이 제시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제임스 교수는 단순히 워싱턴 그룹의 연구비를 받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입학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자녀들의 입학을 보장해주고 입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에밀리도 그 시스템의 수혜자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특별 입학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뒤에서 처리했고 에밀리는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입시 점수는 합격선에 한참 못 미쳤고 아버지가 제임스 교수에게 지불한 돈은 $200만 달했어요. 톰 사서의 폭로가 나간 후 에밀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온 모든 성취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임스 교수가 그녀를 단순한 성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 실험체로 취급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에밀리를 통해 특별 입학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평범한 실력의 학생도 적절한 관리와 지원만 있으면 최상위권 학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에밀리의 모든 과제와 시험, 심지어 학생의 활동까지도 제임스 교수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요. 이런 진실을 알게 된 에밀리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을 가졌던 것이 모두 거짓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준호를 괴롭혔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진짜 실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그를 가짜 교환학생 취급했었거든요. 에밀리는 며칠 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도 이 부패한 시스템의 피해자였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미셸을 통해 전해진 에밀리의 만남 요청을 받고 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톰 사서의 폭로를 들은 후 준호도 에밀리가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만남에 응하기로 했어요. 만남은 하버드 캠퍼스에서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밀리는 과거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 대신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미안해. 에밀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본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내가 한 일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어. 나는 너를 무시했고 괴롭혔고 심지어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어. 에밀리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준호는 에밀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과에는 계산이나 술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는 준호의 말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나도 도울 수 있을까?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데 말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나는 이 시스템의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제임스 교수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밀리와의 협력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에밀리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봅시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제임스 교수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했고 준호는 그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들의 협력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강력한 조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톰 사서의 폭로 이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관련 증거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된 후였어요. 더군다나 에밀리가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까지 생각하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워싱턴과도 마찬가지로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찰스 워싱턴은 제임스 교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더 큰 스캔들이 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임스 교수가 입을 열면 워싱턴가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가문들까지 모두 연루될 수 있었거든요. 한편 대학 당국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태는 너무 커져서 대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연방교육부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고 FBI까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셸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준호와 에밀리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막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시민 권익 단체들과 연대해서 언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톰 사서는 자신의 폭로 이후 예상되는 보복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여러 곳에 분산 저장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해뒀어요. 그는 또한 다른 대학의 비슷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제임스 교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편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교묘하게 정보를 빼내려고 했어요. 제임스 교수는 에밀리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아직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와 준호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제임스 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정보가 있었어요. 진짜 결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와 에밀리라는 예상치 못한 조합이 만들어낼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미국 고등교육계 전체를 뒤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 될 예정이었어요. 에밀리와 준호의 협력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에밀리가 제임스 교수와의 면담에서 녹음한 내용은 그야말로 폭탄이었어요. 제임스 교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조작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이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털어놨습니다. 녹음된 대화에서 제임스 교수는 놀라운 사실들을 자백했어요. 에밀리만이 아니라 다른 수십 명의 학생들도 같은 방식으로 입학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하버드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교수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에밀리, 너는 내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야. 제임스 교수가 녹음된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평범한 능력의 아이를 최상위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내 전문 분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과 오만이 가득했어요. 에밀리는 이 녹음을 듣고 나서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진짜 실력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작품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준호와 에밀리는 이 결정적 증거와 함께 톰 사서, 미셸, 그리고 시민권익 단체들과 함께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제임스 교수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들은 연방교육부와 FBI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당일 제임스 교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연구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FBI 수사관들이었어요. 영장을 받아들고 온 그들은 연구실 전체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제임스 교수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 뒷돈 수수 내역, 그리고 성적 조작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임스 교수는 자신의 업적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FBI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연루된 다른 교수들과 대학 관계자들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총 16명의 교수와 8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기소되었고, 이들이 관리했던 학생만 해도 200명이 넘었어요. 미국 고등교육계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가를 비롯한 재벌 가문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찰스 워싱턴은 결국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고, 워싱턴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어요. 그가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이크 챈들러의 아버지인 연방 판사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입학을 위해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에요.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판사로서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은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증언했어요.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게 가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법정에서의 에밀리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다른 피해자들도 나서서 증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부패한 시스템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한편 준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조용히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미국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에도 반영되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삼성과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에밀리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공부해요. 진짜 실력으로 말이에요. 에밀리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성적과 학점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버드 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이제 그 자리는 갈등과 대립의 공간이 아니라 협력과 성장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톰 사서는 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지만 이런 변화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진정한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셸은 새로 만들어진 학생 권익보호단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이런 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경험과 열정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이언과 사라도 각각 자신들의 방식으로 반성하고 변화했습니다. 라이언은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사라는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하버드 캠퍼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학 제도와 성적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바뀌었어요. 다른 대학들도 하버드의 변화를 따라하면서 미국 전체 고등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버드 도서관 3층 창가에서는 2명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에밀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하버드로 돌아와 정식으로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1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며 진정한 학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함께 토론하고 서로의 다른 관점을 통해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갔어요. 고마워, 준호.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한 거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해가 지고 도서관에 노을이 스며들 무렵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오늘 영상을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기운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영상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